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앞서 들으신 오늘의 로고송은 파페라 가수이자 시인인 정현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현우 씨의 숲속의 힐링 버전 이동형이야.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대국민 로고송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 부분을 직접 녹음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20만 원 상당의 AI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newsfront@naver.com이고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미 선거 나가서 3등하고 연거푸 3등하고 했는데 어떤 정책 역할이 있겠습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는 사실상 당에 대한 생각은 접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방금 들은 목소리는 이상돈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현재까지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죠. 의정활동은 민주평화연구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계 은퇴 수순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당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이상돈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사망의 경우를 추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살을 했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추정하는 건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살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부분. 그러면 뉴스 정면 승부 사건 대장이 출연하고 있는 배상훈 교수의 추정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여고생이 나흘째 연락이 끊긴 채 행방이 묘합니다. 이 여고생은 친구에게 아버지 친구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간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고 식당 주인인 아버지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라진 여고생과 식당 주인,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강병기에서 추적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자칭 타칭 포스트 추미애로 거론되는 분입니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내리는 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합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 방러 일정에 맞춰 한러 대화 포럼 참석차 러시아에 방문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당내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통일 일꾼, 이 시대의 참 박동인, 이 시대의 참 친절인, 이 시대의 참 통찰인. 수요일은 청정 정청래를 월화수납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지방선거 끝나고 돌아온 이 시대 참 복귀인 정청래 전 의원과 오랜만에 4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의원 세 분이 오늘 다시 한번 바른미래당에 출당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합당은 심판받았으니 출당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리산 다녀오셨습니까? 네. 선거 끝나고 네. 좀 머리 식힐 겸. 네. 지리산이 뭐라고 하던가요? 산에 가면 딴 생각이 안 나죠. 머리가 많이 복잡했을 텐데. 네. 자,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도 같은데요. 어제 열린 바른미래당 워크숍은 안 갔고 오늘 민평당 워크숍은 당연히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비례대표 의원 세 분, 이상돈, 박주현, 장종숙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출당 요구를 하셨는데 네. 그동안은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막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막을 명분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은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동철 의원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윤리위원회에서 또 절차가 있고 또 우리 정당법에 의해서 의원총회에 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를 가름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막고 있었던 가장 큰 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 셈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그 현재 비대위가 그야말로 안철수 시즌 2냐 뭐 이런 좀 비아냥도 뭐 들을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통합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서 지방선거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통합하면은. 예. 네? 승리는커녕 뭐 그 정당 역사에 없는 패배를 했는데 뭐 이쯤 되면 뭔가 좀 반성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는 뭐 여론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바른미래당 지도부나 뭐 김동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제가 부탁하는 뭐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네. 예. 그 아까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상돈 의원이 정계 은퇴 수순에 들어갔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게 이제 문제죠.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소위 네. 그 뭐 다른 사람과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타인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죠. 네, 저는 좀 그런 현상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있지 않는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뭐 좀 그야말로 세상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한때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뭐 바람도 세게 분 적이 있었는데 대선 3위, 서울시장 3위, 연거푸 패배하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더 이상 정치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 때문에 그 당내 일각에서도 은퇴론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누가 그런 반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반론을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반론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어처구니가 없고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큰 실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실수는 그 국민의당 대표 출마를 무리하게 했고 또 당대표가 되자마자 엉뚱하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했죠. 그것도 말로는 의원총회에서 절대로 통합하지 않는다 그랬고 불과 며칠 후에 또 통합하는 그 말 바꾸기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 바른정당과 합치면 뭐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해서 뭐 이상한 엉터리 여론조사에서 뭐 그러면 당 지지도가 뭐 28%, 7%인지 나와서 지방선거에 승리한다는 뭐 허무맹랑한 것을 자신도 이렇게 믿었고 또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서 오늘날 이런 선거 결과를 초래한 거죠. 다들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적인 식견, 정치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 얘기는 하나만 더 여쭙고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글쎄요, 뭐 사과를 했으니까 뭐 책임을 좀 있다고 이렇게 표명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뭔가 의사 표시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다시 정계 복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분명하게 좀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역정을 뭐 접는다든가 뭐 이런 현실의 벽을 들어가mes다든가 뭐 이런 좀 메시지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일단 그 의원님은 출당을 원하는 거고요. 그 결국 바른미래당은 쪼개지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한국당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런 것이 좀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그 과거 새누리당 출신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뭐 배란간 지금 한국당으로 옮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당 자체가 지금 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냥 그것은 한국당 상황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와 이제 몇몇 의원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출신으로서 갔던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간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호남계 의원들은 평화당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기보다는 예. 그분들 자체가 일단 20대 국회 임기 내에는 어떤 스스로 서는 자족적인 어떤 정치 집단을 이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일단 문제는 20대 국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또 평화당이나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 구도가 쉽게 배란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 상황에 따라서 연동돼서 예. 바른미래당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일정 부분 평화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내홍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김성태 권한대행의 이야기도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상당 기간 공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정당의 원내화라는 거 전부터 좀 과거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할 때 내놓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정당이 그 당 대표, 과거는 당의 총재라고 불렀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당 사무국 조직이 크고 국회 내 정당 사무실도 있는데 밖에 당사 얻어서 그 굉장히 비대한 조직이 있고 저는 그 100%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선거에서 패배는 위기에 처하면 그때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좀 위치가 좋아지면은 전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예. 그래서 그 진정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부 인사들이 뭔가 한다 그러면은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개혁을 한다. 저는 그것도 예. 안 됩니다. 외부 인사라는 게 그래도 그 정치적인 좀 역량이 있어야 되고 예. 또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소양도 있어야 됩니다. 예. 엉뚱하게 교수나 종교인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배란간 이렇게 당을 끌고 가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성공했다는 경우가 박근혜 비대위 또 2004년 천막당사에서 이제 박근혜 대표가 돼서 그야말로 참패할 수 있던 총선을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거는 예. 또 당시로서는 미래 권력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제 의원이. 그러면서 현재 차이가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임기가 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 정상화가 어떻게 되면 오히려 한국당의 현재의 그 혼란스러운 내분을 잠재우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국회 정상화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단 국회를 위해서 우리 좀 그만두자 이렇게 되면 하고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좀 포용력이 있는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국회를 열려면은 자유한국당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심점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은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자간 국회를 원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요? 예. 벌써 5월 30일로 지나갔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아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협상해서 낙후해서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당대회 밖에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또 나와서 분당하겠습니까? 그 바른정당의 그 추이를 보게 되면은 누가 나와서 창당하겠습니까? 되지도 않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어떠한 내부적 진통을 안고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내년 연말쯤 되면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짜 위기를 느끼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방금 전당대회 말씀하셨으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민주평화당도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게감 있는 중진해야 된다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아마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좀 이제는 당의 얼굴을 좀 바꾸자 이런 생각이고 뭐 정동영 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건 뭐 어디까지나 뭐 어차피 당원 단계에 따라서 뭐 전당대회 거쳐서 1등이 대표, 뭐 2등이 2등, 3등, 4등이 최고위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제3당, 4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소선거구가 있는 한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가 있는 한 3당, 4당으로서 자리를 잡고 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 한계가 있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어쨌든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이제 연정이나 협치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 대표는 뭐 평화당과의 연정 없다 뭐 이렇게 단언을 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 새로운 민주당 당 대표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박지원 대표 말처럼 결국은 대통령이 결심한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대통령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보면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강요, 임명권. 예. 네, 그리고 뭐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뭐 제가 좀 아는 민주당의 중진 다선 의원 중에서도 그래도 20대 국회까지는 예.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평화당과는 특히 좀 협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예. 중진 의원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생각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인터뷰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그 전화 끊기 전에 덕담 한마디 하려 했더만 출당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덕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떨어줍니다. 선수호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수호 변호사 어제 또 나왔었는데 어제 예상치 못하던 일이었죠. 공짜 출연. 네. 출연료 없는 봉사활동. 네. 아마추어 축구 전문가. 아마추어 축구 전문가. 그래요. 아마추어 축구 애호가입니다. 애호가. 알겠습니다. 어느 팀을 응원하나요? 저는 K리그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좋아합니다. 성적이 좋습니까? 지금 12팀인데요. 1부 리그에 11위. 12위는 대구. 예. 떨어질 확률도 높겠네요. 근데 전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력이 나쁘지 않은데 11위입니까? 감독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북한 국가대표팀 감독을 그만둔 안데르센 감독을 새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반격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전남 강진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벌써 닷새째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은 박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6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16일 날 그 강진에 사는 여고생 1학년 A양이 이제 외출을 합니다. 그 친구한테 이제 보낸 SNS 메시지를 보면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 자리 소개해 준다고 해서 만나서 해남 쪽으로 간다라고 했고요.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죠, 집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여고생 엄마가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아마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11시쯤에 그 아빠 친구라는 분의 집으로 찾아가 갔고요. 근데 이제 초인종 소리를 듣자마자 그 남성이 식구들한테는 불 켜지 마라 라고 하고 본인은 그냥 트레이닝복만 입은 채로 그러니까 자려던 그 옷차림 그대로 그 집 뒷문으로 나가서 그 매우 빠르게 도망가는 모습이 이제 CCTV에 잡혔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12시쯤 자정 좀 넘어서 그 엄마는 이제 딸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7일 새벽 6시 반쯤에 그 아빠의 친구라는 그 남성이 이제 목을 매 숨진 채로 공사장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남성이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주일 전에 실종 일주일 전에 여고생이 이 아빠 친구 이 남성을 우연히 학교 앞에서 만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서 이거 근데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게 이상한 그 거죠. 아빠 친구가.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면서 왜 부모님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네. 여기서 괜찮은 부분이에요. 네.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친구의 본인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여학생이.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를 꼭 해다오. 네. 라고 했고요. 그럼 이 학생도 아빠 친구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믿는 마음이 있지만 한쪽으로 굉장히 어떤 불신을 갖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안 되는 상황, 뭐 가서는 안 되는 곳,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곳으로 가기 전에 어쨌든 그런 좀 뭔가 불안하니까 친구한테 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관련해서 그냥 너무 이걸 또 심각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냥 가볍게 친구한테 어디 갈 때, 낯선 곳 갈 때 그냥 뭐 나 혹시 이렇게 하는데 그냥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꼭 신고해줘 이렇게 그냥 좀 그런 정도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의미부여를 또 해서는 상황이 더 괜히 그것 때문에 꼬일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일주일 전에 학교 앞에서 만나가지고 아르바이트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만났을 텐데 경찰이 이 숨진 남성의 휴대폰을 복구해서 다 보니까 이 여학생이랑 문자를 했다던가 혹은 통화를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 6개월 동안에 그 통화 내용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수발신 그 내용을 봤더니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야 일주일 뒤에 우리 어디서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렇다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전화, 차명 전화, 뭐 속어로 이제 속칭 이제 대포폰을 예. 사용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날도 만나러 갈 때 본인 그 휴대폰은 본인 아까 지금 얘기 나온 본인 휴대폰은 또 자기 가게에다 놓고 갔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평소에 꺼놓고 운전을 주로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남성분의 아빠 친구라는 남성분의 행적도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수상하다. 부분들이 많죠. 네. 사실. 그리고 계획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고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여고생의 휴대전화도 지금 발견되지 않은 상태죠. 네. 발견됐다면 그걸 더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없고 경찰이 이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16일 오후 4시경 전남 강진 도안면 일대 여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사람의 차량에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서 밝혔다. 네. 그럼 마지막 만난 사람이 그 아버지 친구일 가능성 숨진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높고 시간대도 보면 그 어쨌든 거기서 마지막 발신 휴대폰 그 여고생의 마지막 그 휴대폰 전원이 꺼진 시간 오후 4시경 그리고 그 남성이 어쨌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차량의 내부 세차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시간이 오후 5시 반경. 그러니까 뭔가 이 시간대도 보면은 조금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세차하고 뭘 태웠다. 결국은 증거를 지우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데 또 내가 일자리 소개해 주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했던 네. 점. 그러니까 만일 이 여학생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미스테리로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친구한테 그 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의 단서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사실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아버지의 친구가 굉장히 큰 의심을 사고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확실하게 밝혀내기 전까지는 또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잖아요. 다만,
사라진 학생을 이제 찾는데 경찰력이 집중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생존했을 가능성도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경찰이 지금 뭐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죠. 개인적으로 그 6년 전에 제주 올레길에서 그 40대 여성분이 살해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지금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 약간 외진 시골이었고 그때도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수색을 했는데 며칠 동안 못 찾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그 제주도는 특이하게 이 논 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작은 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한두 명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범인이 살해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시신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생각할 때는 설마 저기 있을까 하고 계속 지나다녔던 곳이에요.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찰이 좀 그 예를 들면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죽은 남성이 운영했던 개농장을 좀 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더 지금 경찰이 야산 위주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좀 범위를 좀 넓혔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수사에 아쉬운 부분은 좀 하나 있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이 아빠 친구를 찾아간 게 밤 11시잖아요. 네. 밤 11시고 경찰에 신고한 게 밤 12시. 네. 그러니까 아빠 친구 집에 갔다가 뭐가 이제 없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12시 전후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남성이 발견되기까지 6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경찰이 그 남성의 행적을 조금 빨리 찾도록 했으면 남성이 어쨌든 죽기 전에 발견을 했다면 이 여학생을 찾는 데 좀 더 도움이 됐겠죠. 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경찰이 지금 6개 중대 500여 명 의경들 또 경찰관 50명 수색견 드론도 동원됐답니다. 드론 6마리 헬기 2대 드론까지 동원해 찾고 있다 하니까 꼭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그 논두렁식의 의혹 보도를 조장했다 이런 의심을 받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더라고요. 네, 그 한국에 네티즌 수사대가 있다면 미국에는 이 미시 USA라는 그 저기 인터넷 카페 분들이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여기에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일 그 현지시간 19일에 그 이인규 부장이 이제 부인하고 딸로 추정되는 두 여성과 함께 그 애난데일이라는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 있는 중국 음식점 식당 이름까지 트위터에는 돌고 있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은 아마 그 이인규 부장이 타고 그 식구들이 탔던 차로 보이는데 그 이동영 진행자랑 같은 브랜드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차의 사진도 찍혀서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다려보니 이 차를 타고 가더라 해서 확실히 그 이인규 부장 전 부장의 식구들이 탄 차로 보여진다 해서 이제 이 사진 두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티즌들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이유는 뭡니까? 이인규 전 부장이 작년 11월에 갑자기 미국을 갔는데 그 미국을 간 이유가 이제 검찰에서 그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에 어쨌든 그 흔히 말하는 논두렁식의 수수 의혹 관련된 보도 그리고 그 보도가 나오게 된 계기가 국정원하고 이 검찰의 뭔가 이렇게 짝짝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뒤늦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갑자기 이인규 부장이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물론 본인은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 나를 부른다면 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갔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네. 기자들한테 이제 연락을 다 했어요. 떠나기 전에.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가 있는데 나 만나러 가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무는 것을 볼 때 사실상의 그런 도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이인규 부장이 뭐 시민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을 리가 없을 텐데 한국에서 검사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저렇게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관광비자? 벌써 8개월이 돼가고 있네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그 전에 뭐 비밀리에 입국했다가 다시 나갔을 수도 있고. 네. 왔다 갔다. 네. 그러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래요. 그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은 이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이 이렇게 조작했고 망신주기를 해라. 그걸 이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들었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들었고 결국은 어쨌든
그 이후에 국정원에서 와서 이인규 부장에게 수사팀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언론 보도가 나갔죠.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 보도가 나간 지 열흘 후에 서거를 했고요. 이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작년 10월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진상을 다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국정원 측과 이인규 전 중수부장 측의 이야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거 검찰에서 흘린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반면 또 이인규 전 부장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게 국정원이 오히려 이거를 내 수사 내용을 좀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양측 주장 엇갈리면 와서 조사를 하면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논두렁 사건 최초 보도한 사람이 SBS 기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검찰을 통해서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빨대잖아요. 흘린 빨대가 있을 텐데 네. 이게 누구냐 과연. 근데 네티즌들은 그 사람이 이인규 아니야? 라고 또 의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에 쓴 책이 있죠. 문재인의 운명. 그 책에다 보면은 이인규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사 당시에 어떤 표정이고 어떤 태도였는지 묘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책으로 쓸 정도였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인규 중수부장이 보였던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혹의 시선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팟빵 댓글 한번 살펴봅시다. 존 텔러님. 오늘도 마을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또 박지훈 변호사 라디오 틀어나갔고 제가 타니까 94.5로 바꾸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내리면 또 MBC를 틀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동영이야 처음부터 들을 날 오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행자는 이동영이 훨씬 뛰어나지만 이 매체 파워에서 YTN이 밀리고 있다, MBC에. 이렇게밖에 결론이 날 수 없는. 아니면 그 기사님이 굉장히 그 마음이 넓으신 거죠. 네. 나라도 들어줘야지. 네. 박지훈 방송 누가 듣겠냐. 네. 그렇게 해석하세요. 정답입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소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시 정각 뉴스 프리핑으로 돌아옵니다.